안녕하십니까 뽀얀거탑 청취자 구독자 여러분. 이번 주 뽀얀거탑을 시작하겠습니다. 원래는 유일아 아나운서가 진행을 하는데 유일아 아나운서가 개인 사정으로 휴가를 내고 지금 미국에 가 있습니다. 아마 유일아 아나운서가 듣는지 모르겠지만 비즈니스 타고 갔을 거예요. 뭐 그러면 뭐 미국 나도 금방금방 갔다 올 수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유일아 아나운서가 없으면 저희가 이제 뽀얀거탑을 휴방을 하는 게 관례였으나 이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모시고 싶은 분들이 어렵게 시간을 내드려서 저희가 뽀얀거탑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라면 응급의학과를 선택하신 분입니다. 전문의 분도 계시고요. 전공의를 했다가 사직한 분도 계신데 일단 먼저 나오신 분들 본인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나온 사연부터 시작하고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부터 해주시죠. 본인 소개.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기획위원이자 저희가 사실 오늘은 책을 조금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책을 출판하게 되는 이제 총괄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김상훈이라고 합니다. 네, 응급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우리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응급의학과를 선택했었고 지금 이번에 책 이렇게 출간하면서 이제 글도 쓰고 편집 작업도 진행했던 이기언이라고 합니다. 대학은 밝혀도 되나요, 안 되나요? 대학 상관없습니다. 네, 어느 대학?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수련받다가 이제 1년 정도 하고 지금 이런 사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전공 1호 일했던 오지인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일단 사직 전공의를 뽀얀거탑에서 모신 거는 처음입니다. 네, 그랬고요. 말씀 들어보겠고요. 그 전에 우리가 이제 항상 그 건강 사연을 상담 받거든요. 자,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니까 알찬 대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달 만에 뽀얀거탑 듣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빌런 간호사님과 함께한 방송도 잘 들었습니다. 빌런 간호사님 이 유튜브 조회수 잘 나왔어요. 5만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결방 없는 방송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오늘은 방광염 관련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가족 여성분들은 방광염에 취약한 편입니다. 어머니, 이모도 수시로 방광염에 걸리고 저도 몸이 힘들면 수시로 방광염에 걸려서 조금만 느낌이 오면 무조건 쉬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이모의 경우 60, 70대에 이르시다 보니 증상이 더 자꾸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모의 경우 최근에 평소 사용하던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 항생제를 더 센 것으로 바꾸기도 하셨습니다. 심각한 병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매우 불편을 초래하고 수시로 항생제를 복용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습니다. 방광염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습관 같은 게 있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일단 응급실로 찾아오는 방광염 환자 보신 적은 있을 텐데 어떤 증상으로 주로 오시나요? 주로 혈뇨나 아니면 배뇨통, 요절박 같은 증상으로 많이 오십니다. 네. 그러면 어떤 처치를 해주시나요? 처치는 일단은 방광염이 맞는지 진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방광염이 왔을 때 생각을 하는 질환 중에 신우신염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그런 증상을 호소하고 오면은 열이 났는지 그리고 옆구리가 아픈지 그리고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아프다고 표현을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직접 옆구리를 두들겨 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일단 신우신염을 배제를 하고 방광염이 의심이 된다라는 데 대해서 그 환자한테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네. 방광염 같은 경우에는 점심감염의 증상을 안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서 경구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구항생제를 처방해서 소변 검사를 하고 경구항생제를 처방해드리겠다. 이렇게 진료 플로우도 설명을 해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방금 방광염과 신우신염이 되게 중요한 감별을 말씀하셨는데 열하고 옆구리 통증이라고 그랬죠? 네. 옆구리가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옆구리가 뒤쪽 등 쪽에서 갈비뼈가 끝나는 지점쯤에 그 콩팥이 위치한 부분이 있어요. 신장이 위치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보통 신우신염이 생기면 두들겼을 때 그 소변 나오는 길이 부으면서 그쪽에 통증이 생깁니다. 이렇게 여기 톡톡톡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두드리시던데. 네, 그냥 할머니가 아이고 허리야 하는데 거기 그냥 두드리면 됩니다. 예, 네. 그때 그냥 신우신염이라면 확 막 통증이 막 저기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신우신혈 때는 아무래도 이제 항생제 치료 이제 방침이 조금 달라져서 입원을 해서 주사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들이 일반적인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증상도 조금 더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모니터링을 하거나 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건 우리 전임 전문의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저희 어머니가 뭐 이거 소변 이런 증상은 전혀 없었어요. 저는 당연히 의학 저기가 떨어지니까 독감 유행 시즌이니까 당연히 독감인 줄 알고 그 동네 의원에 딱 모시고 갔어요. 나이가 지극하신 선생님이죠. 내과 선생님인데 독감 검사를 해달라고 하니까 본인이 이거 방광염이라고. 그렇고 제가 이거 무슨 말씀이시냐고 장난합니까? 무슨 방광염 이게 이런 증상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더니 항생제를 처방해 주셨어요. 그럼 나으셨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뭐 깨갱했죠. 그 내과 전문 선생님한테 이거 함부로 이 무림의 세계에 함부로 내가 이제 뭐 아는 척하면 안 되겠다는 걸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계기였는데 저희 어머님 통해서 이렇게 방광염이 다른 증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전혀 그러니까 소변 이런 불편감은 없으셨거든요. 다른 증상으로 저는 감기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사실 이게 방광염 증상을 못 느끼시더라도 방광에서 이제 콩팥으로 넘어가는 길 쪽으로 역류하는 게 있다라든지 아니면 사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 요양병원에 약간 누워 계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되면 조금 그런 주관적인 본인의 감각이나 이런 증상에 대한 것들이 조금 이제 다른 분들보다는 좀 둔해질 수는 있어서 사실은 뭐 아예 배제할 수는 없고 이제 어르신들이 고열이 있고 하면 저희가 꼭 진단을 하고 배제를 해야 되는 게 요로 감염, 그러니까 방광염이나 신우신염 다 요로 감염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거를 배제해야 되지만 그래서 사실은 가셨던 병원에서 뭐 소변 검사나 다른 검사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게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방광염이었을지는 사실 모르겠긴 합니다. 사실 방광염은 열이 그렇게 동반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요. 고령이시면 위험 요소를 따라서 사실은 주사항생제가 권고되는 거기도 하고 사실은 뭐 나을 시간이 돼서 나았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일반적으로 방광염은 열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날 수도 있지만. 네네. 그런데 이제 방광염이 잘못되면 치료받지 않으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뭐 어쨌든 감염이니까 이제 냅두는 경우에 전신 감염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드물지만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심한 경우에는 중환자실 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아니면 뭐 그보다 더 심한 상태로 오시는 분들도 정말 드물지만 있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드문 환자분들을 조금 자주 보는 편인데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떤 건가요? 그 드문 게? 보통 이제 폐혈증이라고 하는 단계까지 넘어가서 보통 감염이 어떤 부위에서 시작이 되었든 이제 전신에 피를 따라 가지고 이제 그 감염된 세균이 돌아다니고 그것들이 전신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고 그런 이제 순환계통에 그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전 조직에 이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폐혈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태가 되면 이제 좀 통합적인 치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이제 올라가게 돼서 이전에 방광염이나 신우신염 요로 감염 수준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 단계인 전신 감염 폐혈증의 단계에서 뭐 필요하면 승합제라던가 뭐 수액 치료를 많이 한다던가 요런 이제 약들을 쓰면서 항생제도 이전보다는 조금 더 강한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 합병되는 상황들에 맞춰 가지고 적절한 진단과 처치가 필요한 경우들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연 주신 걸 보면 이렇게 이제 이게 자주 발생한단 말이에요. 방광염이 뭐 어떤 이유는 있겠죠. 이 가족에게 특히 여성분들에게 방광염이 많이 하는 거는. 그런데 이렇게 자주 생길 때마다 항생제를 처방을 받고 이래도 괜찮은 건가요? 문제가 있다면 항생제는 먹어야겠지만 항생제 자체의 무분별한 사용 자체는 내성균을 만들 수도 있고 여기 사연 주신 분이 조금 뭔가 그런 류의 걱정을 하셔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 더 강한 항생제로 바꾸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 좀 아시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무분별한 사용은 문제가 되지만 적절한 항생제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잘 발견해낸 좋은 약이고 사용은 필요하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거는 지양해야 한다.
네. 내성균이 많이 생기면 항생제는 점점 더 세지고 항생제가 세지면 저희 몸에 정상적으로 있는 균들도 공격을 하거든요. 걔들이 네. 뭐 장에 있는 균이라든가 피부에 있는 균이라든가 그러면 저희 몸의 보호막도 깨지는 거라서 그런 류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고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생제는 전문의약품이라서 이 무분별하게 사용한다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이거 뭐 내가 처방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 무분별한 사용을 안 하려면 적절하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것처럼 이런 거 생각지도 안 하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항생제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을 할 수 있는 약이고요. 사실 그런 이유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제도가 있는 거라서 사실은 이런 의사의 이제 뭐 진찰 혹은 필요하면 뭐 소변 검사나 추가 검사들을 통해서 이게 방광염의 증상인지 항생제가 필요한 상태인지 다른 진단의 가능성은 없는지 사실 이런 거를 판단하고 약을 처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전문의약품으로 분류가 돼 있는 거라서요. 사실 뭐 지금 이런 게 뭐 항생제 내성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뭐 예방하거나 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이런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걸 사실은 뭐 바꾸거나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항생제를 전문의약품으로 바꾸는 거는 위험하다. 항생제는 분명히 득이 있지만 실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지금은 전문의약품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왜 의사 선생님들이 항생제를 이제 사연 보내주신 것처럼 약간 무분별하게 쓰는 그런 환경은 어떤 데 있다고 봐주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통계를 보면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항생제 그 사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내놓는 자료를 보면 아직도 적정하지 않은 처방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어떤 점에서 그런 현상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적정하지 않은이라고 하면 어떤 그러니까 뭐 실제로는 필요가 없었다. 실제로 필요가 없었는데 처방하는 경우? 그런 거는 문제가 그러니까 뭐 검사를 충분히 못할 만한 환경일 수도 있고요. 병의원 같은 곳이. 그래서 경험적으로 치료를 하다 보니 열이 나고 열이 있었던 이환 기간이 조금 기간이 됐고 나이가 고령이고 하면 항생제를 경험적으로 처방을 하는 것이 환자에게 실보다 득이 크다라고 경험적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충분히 검사를 할 수 있고 충분히 기간을 두고 환자를 평가할 수 있다면 그런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이 조금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검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센터에는 늘 환자가 넘쳐나고 늘 검사는 지연이 되고 해서 그런 환경이 쉽지가 않죠. 의료 환경이. 네.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항생제를 처방한다고 의사들의 소득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분들이 보면 의사들이 항생제 막 처방하는 거 지들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 돈만 밝히는 의사들 이렇게 하는데 실은 항생제, 항암제 처방한다고 의사들이 더 돈을 버는 건 아니죠. 약값은 그대로 제약사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병원은 1도 이익을 창출할 수는 없겠죠. 물론 그런 것을 리베이트 형태로 취하는 과거의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그건 범죄니까. 그렇죠? 범죄를 정상적인 생활에 범죄를 들이대서 이렇게 규제하는 건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는 범죄대로 따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적정하게 하려면 매번 검사를 하고 그 검사가 실은 대단히 많은 비용을 들게 하고 그래서 사람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저같이 건강합니다. 나이는 제일 건강한 사람이 이렇게 왔다 그러면 이거는 가장 싸게 항생제로 경험적으로 해보고 하는 게 가장 환자의 어떤 시간적 비용적이 낫겠다면 저한테는 그냥 하는 게 낫겠죠. 그런데 어떤 위험성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 환자는 그래도 철저하게 검사를 해보는 게 낫겠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어쨌든 관리자가 보는 그런 체계에서는
저한테 아무런 검사 없이 처방한 것은 무분별한 항생제 처방으로 통계에 잡히는 부분이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런 말씀하신 거죠? 네. 네. 자, 그럼 마지막 방광염을 예방할 수 있는 습관 같은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 가지씩 마음에 생각해 보세요. 사실 예방이란 측면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들한테 물어보는 게 참 예. 어려운데요. 저희는 그러니까 닥쳤을 때 처치를 하는 과라서 네. 그렇긴 한데 사실 이런 질문을 방광염이 생기면 되게 급해서 보통 응급실에 오시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저도 공부를 했는데 일단은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내과나 산부인과 비뇨기과 의사랑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네. 제일 전문가랑. 네. 의사들도 전문 분야가 달라서. 네. 근데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성분들 뭐 패션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타이트한 바지를 입는다든지 그리고 요즘에는 여성분들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장시간 직장에 앉아 있는데 뭐 요즘에 그런 말도 있더라고. 화장실 가는 시간을 뭐 MZ세대가 너무 많이 쓴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직장 문화 때문에 화장실을 못 간다든지 화장실을 오래 참는다든지 그리고 뭐 여성분들이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기부부터 해서 요도구까지가 짧기 때문에 그런 데서 위생 문제 때문에 감염이 생긴다든지 해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요. 아까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셔서 그래서 그 구조를 얘기한 건 아니죠. 우리 의료 시스템. 네. 그래서 뭐 그런 위생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뭐 생활 습관이나 위생, 뭐 예방하면 늘 따라오는 그런 단어들이 제일 중요하죠. 네. 네.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더 추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뭐 이제 원론적인 내용은 정말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조금 응급실에서 이제 경험적인 부분으로 보면 소위 이제 이렇게 아마 사연 보내신 분도 공감하실 텐데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유독 이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가 병원에서도 제너럴 컨디션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한국어로 직역을 하면 일반적인 컨디션이거든요. 그냥 환자가 오늘 컨디션 진짜 소위 얘기하는 오늘 몸이 가볍다, 몸이 무겁다, 뭔가 몸이 좋지 않은 것 같다. 아니면 어제 무리를 해서 몸이 좀 무겁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런 유병이나 이런 거에도 영향을 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의사들이 하는 얘기지만 평소에 운동 열심히 하고 밥 잘 챙겨 먹고 생활 습관을 이제 규칙적으로 유지하고 이런 것들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또 뭐 이거는 뭐 추가로 뭐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는데 약간 환자분들께서 나 이전에 이런 경험이 있어서 항생제를 처방해 주세요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희가 뭔가 진단하고 하기 전에 그냥 그러니까 환자를 딱 대면하는 순간부터 저 방광염 때문에 항생제 받으러 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긴 하거든요. 뭐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필요 없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를 뭐 저희 어쨌든 의사가 뭐 진단하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그런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 같은 게 저희도 하고 싶지 않지만 원하시고 하면 사실은 저희도 그러니까 뭐 아예 그게 독이 된다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방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측면에서의 조금 불필요한 처방 같은 게 줄어든다면 이런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을 좀 더 줄일 수 있을 거고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방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네요. 실은 우리가 이제 귀찮지만 줄여야 되는 이유가 그런 항생제 내성균을 예방하는 그런 일일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우리 전반적인 환자, 의사 전반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격 주제는 이겁니다. 이게 클로즈업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잠깐만요. 그렇죠. 네. 우리들의 24시 응급실, 우리들의 24시간,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응급실, 우리들이 청춘을 바쳐 얻고자 했던 것들. 응급의학과 젊은 의사 54명이 이렇게 만화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좀 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얘기를 그냥 아주 편안하게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선생님은 왜 응급의학과 선택하셨어요? 사실은 저는 외과 의사가 하고 싶었는데요. 네. 원래 24시간 365일 내내 병원에 있고 숙식하고 그리고 수술 생기면 내려와서 수술하고 하는
그런 드라마 같은데 나오는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드라마라면 그 낭만닥터 김삼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뭐 그러니까 그린 듯한 의사 예. 그런 걸 하고 싶었는데 뭔가 이제 현실의 벽에 부딪혔고 헌신적인 삶에 한계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니 이제 그 병원에 있는 동안은 모든 걸 투자해서 환자를 보되 병원 밖에서 이제 이게 그런 삶을 꿈꾼 것 자체가 이제 그 의사와 내 삶을 분리할 수 없는 그런 가치관이다 보니 그래서 아 병원 밖에서는 강제로라도 조금 떨어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과가 좋겠다. 그리고 바이탈은 못 놓겠다. 근데 병원에 있는 동안은 환자 바이탈에 충실하게 진료를 보는 사람이 되고 싶다. 뭐 그렇게 하다 보니 모든 가치관이 응급의학과랑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제서 드는 생각은 얼마 전에 저희 병원에 이제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한 전공 인턴 친구가 했던 말인데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필요한 일이고 그걸 제가 할 수 있다면 영광스럽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응급실의 공기가 마음에 들었다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요. 공기요? 워낙 예. 치열한 곳이에요. 응급실이라는 곳이 항상 급박하고 어느 한 분도 이렇게 아프지 않으신 분이 없고 그다음에 다 새로 보신 처음 저희랑 만나 뵙게 되는 분들이고 되게 급박하고 치열하고 이런 곳들인데 그렇게 저 자신을 이렇게 몰아붙이고 이렇게 제가 어떻게 보면 그 민첩하게 깨어 있고 가장 집중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되게 희열이라고 해야 될까? 좀 좋은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신중해야 되는 부분들이 더 많거든요. 급박하고 빠르고 이런 것보다는 신중하고 한 걸음도 놓치지 않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물론 그래요. 저희가 그렇다고 응급의학과 응급실을 대충 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네. 조금 더 시간이라는 자원도 같이 활용해서 어느 것이 조금 더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이 환자에게 더 적합한 처치인가를 1분 1초 계속 고민해야 되는 그 알러트함이라고 한다는 그런 개념들이 참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 시간 깨어있을 수 있는 그런 과를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는 다른 질문을 할게요. 응급의학과를 선택하셔서 이제 전문의까지 따보니까 어떠세요? 사실 앞서 말씀하신 두 분의 말씀처럼 사실 저도 대부분의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응급의학과를 선택한 이유가 그럴 텐데요. 사실 그렇게 선택하고 4년 수련 과정을 거쳐서 전문의가 됐지만 글쎄요. 사실 보면서 응급실에 있으면서 사실 저희는 사실 약간 그런 경증 알러지 같은 게 있거든요. 약간 저희는 사실 이런 마음이 아까도 바이탈을 놓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바이탈이라는 거는 당장에 이제 목숨이 흔들리거나 위태로운 분들 그런 진료를 하는 거에 약간 이런 희열을 느끼고 저희끼리는 도파민 중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우리 몸에 약간 도파민이 안 나오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를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재미없어 할 수도 있고 이걸 왜 응급실에서 우리가 보지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물론 다 급한 마음에 응급실에 오시고 그분들도 다 처치가 필요하고 의료 서비스의 자원의 분배가 필요하고 이런 누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맞기는 한데 저희는 뭐 제가 수련하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은 사실은 저희는 응급실이라는 거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런 중증 응급 환자를 언제든지 맞을 준비가 되어 있고 한 와중에 그 외적인 거에 너무 많이 사실은 쏠려 있는 부분도 많고 사실 그거에서 뭐 어떤 건가요? 외적인 것들이? 응급실에 오기 전에 뭐 거쳤던 뭐 의원이나 병원들에서 이거는 큰 병원 가보세요 라든지 보통 이제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센터라는 응급실에 이제 분류에서도 조금 좀 큰 기관 이런 병원이 보통은 저희가 말하는 대학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환자분들, 보호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은 뭐 서울이든 아니면 지역의 거점의 큰 병원이든 그렇게 오시게 되면 보통
이제 뭐 외래 갈 컨디션이나 그렇더라도 사실 급하면 응급실로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근데 그런 환자분들 중에서 굉장히 때에 맞춰서 적절한 시기 이것보다 늦었으면 안 됐겠다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짧을 수 있지만 4년 동안 수련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더 많았거든요. 사실 외래 갔더니 급하면 응급실로 가라고 했다. 사실은 급한 마음이니까 큰 병원에 이제 오셨을 텐데 그러면 당연히 사실 외래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밖에 없겠고 저희 응급실에 오면 저희 이건 외래 보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또 환자들은 왔다 갔다 하라고 한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저희는 사실 의학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거는 이제 예약을 하시고 보시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긴 하지만 응급실에 오면 뭐라도 해주겠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런 사실은 당장 처치가 필요하고 저희가 제 손이 안 가면 안 되는 환자분들은 말을 할 수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당장의 손각을 다투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더 조금 시간과 노력을 할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더 저희가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 사실 당연히 저희도 의사로서 의료인으로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조금 약간 이게 역전되어 있지 않나라는 부분도 사실은 느끼기는 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수련하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었고 그게 조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경증 알러지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그러니까 가벼운 환자는 일단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고 환자분이 이제 외래로 가시면 된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환자분의 이제 요구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큰 병원에 왔다는 그래서 더 많은 설명과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해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증 환자를 총각을 다투는 중증 환자를 치료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사실 그렇죠. 여기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정말로 억울해하는 응급실 뺑뺑이라는 그런데 응급실 뺑뺑이의 그 부분은 사실 딱 두 가지죠. 우리나라는 뭐 응급의료 체계가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엔 되게 불편한 점이 있으시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지금 막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우리나라의 의료 성적은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불편해하시다면 그걸 개선해 나갈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 구조를 들여다봤더니 선생님들 얘기하신 것처럼 중증 환자를 막 봐야 되는데 경증 환자가 너무 많아서 베드가 없고 그리고 근데 이제 그건 있었어요. 환자들한테 물어보면 아니 우리가 내가 경증인지 중증인지 어떻게 알아요? 배 아픈데 그건 의사가 결정해 줘야지. 그래서 119 해보면 전부 다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가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봤더니 119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지금 이제 의료대란 하고 나서는 좀 바뀌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119는 전부 다 상급종합대학병원을 응급실을 가야 되고 그래서 봤더니 동네 2차 병원에 응급실은 텅텅 비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상을 들었을 때 생각나는 가장 무서운 질환을 떠올리는 사람은 당연히 대학병원에 가라고 하죠. 그리고 전화만으로는 알 수 있는 게 제한적이고 그런 걸로 맹목적으로 119를 비난할 수는 없겠으나 총각을 다투는가에 대한 평가는 대면에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19가 출동을 했다 하면 바이탈 사인도 볼 거고 뭐 환자 이렇게 모습도 볼 거고 걷는지도 볼 거고 의식 수준도 평가를 할 거고 그러면 이제 대면하게 되면 그래도 적정 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좀 있고 전화로만 문의하는 경우에는 사실 정보가 좀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안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이해는 하는데 사실 총각을 다툴 만한 10분 내로 의사를 만나야 한다라는 상황이면 보통은 119에 신고를 하고 119 출동을 요구를 하겠죠. 어디에 가야 돼요? 라고 안 물어보고 어디에 가야 돼요? 라고 물어볼 정도면은 제일 가까운 일단은 그러니까 급할 수도 있으니 일단은 만약에 뭐 1차나 2차 병원이 지금 진료를 안 하는 상황이다 하면 응급실 방문해서
검사를 한 뒤에 그다음 상급 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하다 하면 그때 이송을 해도 이송 체계가 잘 되어 있으니 우리나라는 그래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경증 환자가 몰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현장에 있는 저희 전공의들은 불편에 대해서 현장에 목소리를 낼 수는 있지만 정책을 제안하기에는 전공의들은 아직 병원 생활을 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고 이때까지 세워진 응급의료 체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거쳐서 왔는지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거를 이런 방향으로 고쳐야 합니다는 저희가 얘기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 뜻을. 왜냐하면 어떤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과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이 뭐야? 이건 또 다른 문제죠. 네. 또 다른 문제죠. 사실 그 잘못됐다는 것을 간파하는 것은 사실은 별로 시간이 안 걸리는데 이것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얘기하는 거는 실은 더 많은 시간과 연구가 필요한 일이라서 그런데 그런 걸 구분하지 못하는 정치인과 일부 교수님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자, 요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온 거고요. 자, 기억나는 환자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보면서 어떤 환자들이 좀 기억에 남는지.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글도 그런 방향으로 쓰긴 했는데 기억에 남는 환자들은 보통 특이한 환자들이거든요. 네. 뭐 되게 희귀한 질환이라던가 아니면은 정말 이걸 이렇게도 이렇게 다치네? 잠깐만요. 여기서 이제 희귀는 희귀는 귀에 귀할 기자예요. 그래서 병이 귀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희소병이라고 합니다. 네. 영어로도 레어입니다요. 그죠. 레어가 맞죠. 예. 내가 잘 보지 환자는 못한. 귀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희귀 질환자 할 때 귀자를 쓰면 모르겠죠. 우리가 희귀병, 그 병이 드물고 귀한 병 이건 안 맞아서 희소. 그죠. 희소가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이 끊어서 죄송합니다. 예. 희소한 환자라던가 아니면은 되게 특이하게 다쳐서 오신 분들, 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뭐 실제로 봤던 환자분들 중에 그 요리하시다가도 아니었어요. 새 식칼을 사셨는데 할머니 분이셨는데 포장 뜯으시다가 찔리신 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야 이게 심지어 깊게 찔리셔서 수술하러 가셨어요. 이렇게도 되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기억에 남기는 하는데요. 사실 그런 거보다 그래도 그렇고 뭐 말씀드리고 이제 공유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그런 자극적인 내용보다는 어제 왔었던 분, 그제도 왔었던 똑같은 다른 분, 지난주에도 왔었던 똑같은 다른 분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응급실에 되게 흔하게 오시는 그러니까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대화를 하고 하다 보면 그 느껴지는 감정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환자분들마다 똑같은 증상이어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호소를 하시고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또 말씀을 드리고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저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이렇게 병원에 오시는군요. 이런 얘기들을 나눠드리고 싶을 때가 사실은 더 많고요. 그래서 글을 쓸 때도 그런 일상적인 내용들을 좀 많이 녹여냈던 것 같아요. 뭐 넘어져도 화장대 이런 데 부딪혀가지고 이마가 찢어졌던 분들도 있고 정말 많아요. 그리고 뭐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급 종합병원이다 보니까 또 응급실에서 중증 질환을 진단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중증 질환이 진단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악화돼서 응급실로 오시거나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좀 이제 어려운 상태다라는 어려운 말씀을 전해드릴 때도 있고 이런 경험들이 사실은 또 꼭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선생님은요? 저는 아는 사람들 치료했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던데 그러니까 특이하다기보다 제가 의사가 되기 전부터 알던 사람들이 의사가 돼서 그 사람들 도와주는 걸 느끼면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의사가 된 이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다 보니 그러니까 제가 몰랐던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지만 제가 알던 사람들한테 제가 성장을 해서 도움을 주다 보니 이러려고 이걸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책에선 그런 내용을 안 썼는데 기억에 남는 환자들을 선생님들이 많이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 같은 케이스도 있고 다양한 케이스가 많아서 혹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있으시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은 구체적인 사를 좀 소개해 주세요. 구체적 환자 사례를. 일단 기억에 남는 환자 하면요. 제가 응급의학과 1년차 전공일 때 제가 수련하던 병원에는 병동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약간 말기 이제 암 환자분이셨고 이제 호흡곤란으로 오셨는데 이제 연명 치료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근본적인 처치가 아니라 그 어떻게 보면 시간을만을 연장하기 위한 치료라고 분류가 되는데 뭐 그 중에는 이제 우리가 기도삽관이라고 흔히 생각하시는 인공호흡기 이런 치료는 이제 안 하시고 싶으시다는 의사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산소를 이제 높게 써야 되니까 이제 코에 이제 고유량 산소 캐뉼라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거의 끝까지 쓰고 계신 환자분이셨는데요. 사실은 제가 그때는 그거를 어떻게 다룰지를 사실 잘 몰라서 이거를 어떻게 조정을 해야 환자분에게 좀 더 덜 숨을 덜 힘들게 하실까. 그래서 뭐 교수님 지나가는 선생님들한테 다 이렇게 그 여쭤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모습을 이제 보호자랑 환자분도 보신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24시간 교대를 하는데 이제 교대를 하고 왔는데 점점 이제 안 좋아지시는 게 보이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이제 더 이상 더 증량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이제 환자분이 저를 찾으셨어요. 그냥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가봤더니 그냥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냥 되게 감사했다. 근데 저는 왜 감사했다는 말씀을 하실까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거의 한두 시간 정도 뒤에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응급의학과 전공의를 하고 첫 사망 선고를 했던 환자분이시고 그렇게 해서 제가 굉장히 약간 그 보호자분들 몰래 약간 눈물을 약간 이렇게 흘리지는 못했지만 그런 상태에서 보호자분들이 오히려 되게 선생님 되게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이렇게 가시는데 선생님을 만나서 굉장히 영광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 뭘 해드린 게 없고 어떻게 치료를 해드릴 수도 없는 상태였는데 저희한테 이렇게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사실 그런 분들 덕분에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일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원동력이 있었던 거고요. 사실 응급의학과라는 과가 어떤 과인지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응급의학과 하면 모 외상센터의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외과 교수 이국종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 외과 교수님이죠. 예, 지금은 국군 대전병원에 계시지만 응급의학과 어떤 의사인지도 모르고 사실 저희가 만약에 보통 일반 분들께서 만약에 대학병원에 간다 그러면 어느 과에 누가 명이냐 이렇게 찾아보고 그 분을 예약을 해서 가시고 어떤 분한테 수술을 받고 싶으면 그분을 찾아가는데 저희는 저희를 찾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병원을 찾아오는 거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름 없는 의사들이거든요. 사실은 저희 이름을 찾을 때는 거의 두 가지거든요. 너무 고마워서 뭔가 이제 이런 칭찬 글을 병원에 쓰고 싶거나 두 번째는 민원을 넣거나 사실은 거의 그래서 저희 이름을 묻는 경우는 대부분 극과 극이네요. 네. 칭찬이나 욕이거나 후자가 더 많죠. 그래서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해도 합니다. 그분들은 저를 보러 온 게 아닌데 우연히 저를 만났다가 좋았을 수도 있고 나빴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이제 감정이 그래서 사실은 참 저희 과에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다른 과랑 굉장히 다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이야기에 반전 포인트가 있죠. 전공이 가뜩이나 이제 전공이 서툰 거 아니야? 근데 내 눈앞에서 서툰 모습이 보였어요. 이 산소 이런 것도 잘 몰라가지고 막 여기저기 묻고 다녀요. 근데 어쩔 수 그런데 그렇다면 보통 환자분들은 뭐야 저 의사 바꿔줘요. 나 전문의로 바꿔줘요. 해야
그냥 당연할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찾아서 손을 잡아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보호자들은 그 상황을 감사한다. 이게 사실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 병원 현장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저는 어마어마한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청춘을 바쳐서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저는 낭만이라고 낭만 생각합니다. 너무 시적인 표현을 많이 하는 것 드라마 많이 본 거 아니에요? 네. 최근에 드라마 뭐 봤어요? 최근에 드라마요. 네. 해리포터. 그거 거 아니네. 진짜 낭만 그 얘기해봐요. 이게 응급실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사실 돈을 많이 버냐? 사실 나가서 의사라고 하는 직종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근데 최근 응급의학과 페이 좀 많이 세지긴 했어요. 세지긴 했죠. 근데 그래도 실제로 일이 그럼 그렇게 편하냐? 물론 일이 안 편한 건 뭐 너무나 잘하고요. 예. 뭐 오프가 확실하다 이런 예. 또 장점이 있긴 하지만 할 때는 시달리는 게 워낙 많다는 건 너무나 잘하고 분명히 예. 해야 시달려야 되는 부분. 근데 멋있잖아요. 아 가오 멋있잖아요. 아, 가오. 딱 이렇게 막 뭐 하고 피 튀기면서 관 넣고 환자 이렇게 딱 살려놓고 화장실 딱 갔는데 얼굴에 피 한 방울 탁 튀어 있으면 뭐 그렇긴 하죠. 예. 그렇긴 해요. 인정해. 그런 약간 멋이라고 하면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멋이 아니라 내가 딱 내 거울 봤을 때 내가 정말 열심히 살고 멋있게 일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게 저는 제가 청춘을 바쳐서 얻고자 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오 낭만. 제가 보기엔 가오예요, 낭만이 아니라. 단어 선택이 잘못했어. 가오. 자, 우리 선생님 오지희 선생님은? 뭔가 한 단어로 정리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얻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한 단어로 정리하라 하면 저 외에 누구라도 젊은 청년들이 4, 5년만 일을 해보고는 딱히 딱 이렇게 맺지는 못할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선배님들한테 얘기를 듣다 보니 적어도 이제 의사는 조금 더 제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수련 과정에서 얻고자 했던 것, 그리고 방향성을 잡고자 했던 것은 그런 미숙한 노력 뒤에 받는 감사, 그리고 나에게 감사를 표했던 것을 기억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병원에서 나갈 수 있게 수련의 방향을 제가 이제 4년차쯤 돼서 이제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4년차쯤 돼서 수련 마무리를 준비할 시기였는데 애매모호하게 잡혀가던 방향이 그런 것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마 잘 갈무리를 했다면, 저도 선배님들처럼 훌륭하게 전문의가 됐다면 아마 그런 기억들을 잘 정리해서 방향성을 그렇게 잡아갔을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건 저는 훌륭하지 않습니다. 훌륭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쨌든 병원을 떠났단 말이에요. 사직이라는 형태로. 지금 심경은 어떠십니까? 여기서 지금이라고 하시면 오늘 지금 저는 약간 포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실에 대해서 실망도 많이 했고 슬프기도 했고 분노도 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지나갔지만 저희는 응급실에서 되게 주도적이고 항상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저희가 다른 직역들, 뭐 간호팀이라던가, 뭐 이송팀이라던가, 행정팀이라던가 이런 병원에서 일하시는 거의 모든 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해요.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당장 해결하고 싶어하는 게 저희 응급의학과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빨리빨리 해결하려다 보니까 어딘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게 꼭 저희 전문 분야인 의학이 아니더라도 행정적인 부분이 됐든 아니면 뭐 사람 간의 이런 얘기가 되는 부분이 됐든 부서 간의 연락이란 모든 분야에 관여를 하면서 주도적으로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가 너무 그렇게 내가 뭔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슬펐고 내가 분노하면 바뀌지 않을까 해서 분노했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구나 하는 약간의 자포자기와 무력감과 이런 거에 좀 휩싸여 있는 것 같아요. 포기라고 하시니까 되게 막 손발 다 쉬면서 나가 떨어진 것 같은
것처럼 들리는데 저도 사실 포기를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의학은 하고 싶기는 해요. 네. 왜냐하면 되게 매력적이었고 학문을 하는 동안 그래서 사태가 잘 마무리돼서 우리나라에서 수련을 이어가든 뭐 외국에서 하든 아니면 뭐 사태가 의사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풀려서 나쁘게 돼서 고민을 거듭하다가 하게 되던 어떤 형태로든 응급의학에는 종사를 하게 될 것 같지만 근데 그게 어떤 형태가 될지 그리고 그게 어디가 될지 어느 시점이 될지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근데 약간 모순적이게도 선택했던 학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애정이 깊어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방금 그거 궁금한 모순적이게도 더 깊어지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사실 전공의 생활을 하면서 안에 쳇바퀴처럼 팽팽 돌다 보면 본인을 돌아보거나 의료 환경에 대해서 감상을 느낄 새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귀중한 게 이제 한 발 떨어져서 그간에 느꼈던 생각들을 정리해서 되게 날것에 그것들을 내어놓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이 책이 되게 좋고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저 또한 이제 그냥 일만 하다가 이걸 업으로 생각을 하다가 떨어져서 과연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 일이 나에게 어떤 가치를 가지는가를 고민을 하다 보니 오히려 이제 한 발 떨어져 있으니 소중함을 알게 되는 뭐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또 듣게요. 그런데 이제 저도 지난번에 그 서울대비대위에서 또 심포지엄에 가서 이제 환자단체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이제 기자들은 딱 어떤 사람들의 그 풍기는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안 속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소아 선천성 심장병 환우회 대표님이셨는데 자리에 앉는 모습부터가 너무 그러니까 시리어스했어요. 그리고 아주 덤덤하게 본인의 말씀을 하시는데 전공의 선생님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목적으로 자기의 모든 걸 걸었다. 그런데 안 됐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해서 보니까 저랑 일단 이미 페이스북 친구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이번 의료대란에 관한 어떤 포스팅을 올렸나 제가 봤더니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환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의사가 중요함도 한다. 그러니까 환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사를 과시하거나 의사를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의사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환자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선생님들이 이렇게 병원을 물론 선생님들이 그렇게 다시 한번 응급의학에 대해서 아주 또 다르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더 소중하게 느끼는 그런 시간을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환자분들에게는 되게 절박한 시간인 건 맞거든요. 돌이켜서 일단 이게 정부가 지금 분노하고 하는 것은 정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정부 측에 속해서 뭐 말씀을 하신 거거나 아니면 악플 내시는 분들 그런데 반대로 당신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당신들의 귀함도 너무 아는데 그런데 당신들이 병원을 떠나 있는 게 너무 나에겐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근데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사태가 이렇게 흘러가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일단 교수님들은 남아있는 상황이고 꼭 대학병원에서만 제공이 되어야 되는 진료에 대해서는 제공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평소보다는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니 당신들이 있었다면
더 수월케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편안하게 진료를 볼 수 있었다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유감을 느끼지만 꼭 제공받아야 될 부분의 진료에 대해서는 제공이 되고 있다고 믿고 있고 저희 선배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라서 제 선배들께 죄송하고 환자분들께도 죄송하지만 조금 더 이제 저희가 바라는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이 시간에 대해서 양해를 조금 구하고 싶긴 합니다. 저희 이제 책 쓰고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회장님 이제 총괄 해주셨던 저희 응급의학 의사 회장님이 지난번에 해주셨던 말씀이 의사랑 환자는 국민으로서 한 팀이고 정부에게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국민이 정부에게 요구하고 정부가 답해주는 게 정상적인데 지금은 저희도 환자분들도 국민들도 모두 이간질을 어떻게 보면 당해서 같은 팀이어야 되는데 서로에게 어떻게 보면 갈 곳 없는 분노를 쏟아내고 갈 곳 없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이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대학병원에서 저희 교수님들은 남아서 자리를 지켜주고 또 급한 환자분들은 돌봐주고 계시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유감이고 죄송한 부분이 분명히 마음속에 크게 자리하고 있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도 앞으로도 계속 환자분들 뵙고 싶거든요. 병원에서 열심히 얘기했을 때는 그거를 말씀을 드릴 수 없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지만 그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전달이 되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꼭 오늘 병원에 오신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내일, 다음 주, 다음 달, 내년, 10년 뒤, 20년 뒤 제가 은퇴할 때까지 볼 환자분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양해해 주시고 또 저희에게 쓴소리 해주시는 환자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네, 응급의학과는 선생님들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응급의학과는 지금 어쨌든 간에 급한 환자, 상급종합병원에서 하는 분들은 다 맡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신경외과만 딱 돌이켜 해도 일단 뇌종양 수술이 다 지원되고 있고 어제 최장암 환자가 그 발표를 했죠. 10명 중에 진료가 최장암인데 진료가 안 밀린 환자가 3, 4명. 그러니까 6명, 7명이 최장암인데 진료가 최장암은 제일 급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선생님들 응급의학과와 다르게 사실 외과와 제가 속한 신경외과 이런 과들은 사실 좀 지장이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안 계셔서. 선생님들이 안 계시니까 무엇이 제일 안 되냐면 당직이 안 되더라고요. 당직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분들은 뭐 간호사 선생님이나 전담 간호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일임할 수 있는데 당직 부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지금 신경 얘기해 주시죠. 저도 사실 응급실을 떠나 있고 환자 진료를 직접 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지금 심경 사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전공의 선생님들의 사실 심경하고 동일하고요. 그럼 사실은 다시 역질문을 드리면 사실 그렇지 않으면 저의 의견을 전달하고 할 수 있던 방법이 어떤 게 있었을까? 그랬으면 뭔가 이제 더 의견이 더 잘 전달되거나 어떻게 보면 뭐 사실 이 목적이 뭐 이슈몰이나 이런 환자분들한테 불편을 드리려는 목적으로 시작한 거는 아니지만 사실은 그런 게 사실은
없었으면 하고 했었지만 그런 게 없었으면 사실 어떤 저의 목소리를 들어줄 게 있었을까 라는 생각은 들고 사실 어떤 방법이 더 좋았을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제가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일 것 같기는 하고요. 네. 사실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더 좋은 뭐 의사들 그게 뭐 전공이든 전문이든 교수님이든 어떤 방법으로 우리 목소리를 전달하는 게 제일 좋았을까 앞으로 좋을까 사실은 사실 의사들도 사실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사용자 입장에 있는 사람 뭐 이제 그 노동자 입장에 있는 사람 사실 입장도 다 다르고 한데 그걸 어떻게 저희 입장을 혹은 진짜로 사실 입장이라기보다는 진짜 결국에는 저는 뭐 의사 의견이 중요하다 정보 의견이 중요하다 이런 것보다는 결국에는 다 의료 시스템을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쪽으로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거를 사실은 어떤 한쪽에서의 일방적인 뭔가의 뭐 주장이나 이렇게 아니면 그것만 강조되고 있다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그거에 대한 외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래서 사실 이 책을 쓴 이유도 그런 게 이유입니다. 사실 뭐 이 책에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이게 뭐 그냥 흔히 뭐 이제 저희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뭐 파업한 의사들이 뭐 글을 써서 했다 사실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진짜로 저희가 뭐 지금은 응급의학과 선생님들만 글을 쓰긴 했지만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 겪었던 얘기를 사실 진솔하게 담고 이거는 저는 의사 선생님들만 읽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이 책을 기획할 때부터 그냥 일반 대중분들이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심정으로 일을 하고 있고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희 목소리를 들어봐 주십시오. 사실 이게 막 뭐 이번 의료 뭐 사태랑 직접적으로 그 얘기를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책을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봐 주시고 뭐 정부 관계자분들도 계시다면 사실 현장의 전공의 한 명 한 명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실 기회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간접적으로라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이거고 저희 전공의들 의견을 계속 듣고 싶고 얘기하고 싶으시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얘기를 모아서 했으니 우리 얘기 여기 있습니다. 이런 책이네요. 저는 맞습니다. 이제 이걸 다 읽지는 않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겪었던 경험이 생각나요. 저희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일단 이게 뭐 여러 가지가 꼬였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기졌는데 이제 사이즈가 커서 방사선으로 줄인 다음에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체스트 CT 이넨스에서는 림프노드 전이가 없어서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PET CT를 이제 그 엑스퍼트의 오피니언으로 하신 거죠. 했는데 거기서 이제 포지티브가 나와서 이게 사실 수술하기로 했는데 이제 3일 동안 입원에 계시다가 결국 이제 그 흉배과 교수님과 내과 교수님이 그럼 소노가이디드 그러니까 초음파로 바이옵시 해보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림프노드 포지티브가 나와서 결국 수술이 안 되고 그런 과정인데 이제 터미널 간 거죠. 갑자기 이제 집에서 어머니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그때 막 방송 뉴스를 쓰고 있는데 아버지가 좀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엄마 나 그래도 이거 뉴스는 하고 가야 돼. 한 다음에 갔더니 아버지가 이제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제가 한 게 119였습니다. 119 불러서 일단은 뭐 어쩔 수 없이 모교병원 가야 되니까 한양대병원을 갔어요. 갔는데 내과 레지던트 선생님이 이제 봐주셨죠. 뭐 이렇게 뭐 하고 설명을 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이게 안 돌아오고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응급의학과 2년차 제 서클 후배였어요. 배구반 후배인데 걔가 딱 오더니 뭐 형님 하더니 제가 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래?
왜? 그랬더니 제가 보기에는 형님 아버지 디하이드레이션, 아까 이 탈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폐암 이게 있는 환자에게 수액을 확 주는 거는 되게 조금 그렇잖아요. 아마 그래서 내과 전공의 선생님도 안 했겠죠. 근데 그 감각을 그래? 한번 해봐 했더니 풀드랍을 하더라고요. 1리터를. 그러면서 1시간 있다가 이 펄스 들어오고 의식이 계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보름 정도 있다가 결국 돌아가셨는데 사실 그 친구가 응급의학과 레지던트가 저와 저희 아버지의 시간을 보름 정도 더 준 거죠. 그래서 서툴지만 그 교과서에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그 현장에서의 이 의학적 이런 게 저는 그래서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그랬지만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제가 기억을 떠올릴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느낀 게 정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곳은 이 책을 쓰셨던 이 여기에 기록된 이 현장인데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고 그리고 그럼 저는 제가 이제 분명히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여기서 제가 환자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선생님들이 다시 병원에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는지 어떤 계기가 돼야 되는지 여전히 말씀하신 원전 재검토밖에 없는 건지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 이것도 역시 곤란하시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물을 수밖에 없고 예. 대전협에서 7대 요구안을 내놓았고 저는 전공의들을 대표하지 않기 때문에 네. 제가 전공의들의 복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제시한 안은 분명히 있다는 점만 그리고 그 안에 대해서 전공의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 이제 개별 사직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의견을 모아가지고 대전협이 모아서 만들어주긴 했지만 제 의견이랑 옆에 계신 선생님 의견이 다르고 저희 동기들 만나봐도 생각하고 있는 거 다 다르거든요. 뭐 각자 이름 걸고 사표 쓰고 나온 거라서 누구도 누구를 대표할 수 없고 저는 제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도 어쨌든 그 큰 흐름에서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서로의 그 저희 7대 요구안 할 때 동의를 했던 거고 사실은 뺨 맞은 기분이라서 그 뺨 때린 사람이 그건 좀 잘못했다라고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약간의 기대는 있습니다. 어떠세요? 선생님 보기에는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그냥 이것도 뭐 개인적인 뭐 그 뇌피셜일 수밖에 없죠. 저도 지금 제 뇌피셜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이 사태 의료 대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뭐 사실 지금 뭐 의사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는 거는 뭐 법원에서 그 의대 증원에 대한 그런 정부의 정책이 진행된 것이 합법이냐 아니냐 사실 그거의 판결 결과를 주목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판결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 자체가 지금 병원을 떠나 있는 선생님들이 돌아올 그게 그 하나의 요소일 수는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저는 사실 뭐 저도 전공의가 아닌 신분이고 해서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주변의 친구들만 얘기를 들어보긴 했지만 제 생각은 이 원점 재논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현장에 실제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반영이 되지 않고 어떻게 일방적으로 느끼기에는 일방적으로 진행이 됐다고 느끼는 점에 대해서
이 뭐 앞으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도 예상하지 못하는 게 나오고 계속 의료계랑 정부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과 같이 발전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방향 그런 게 있을 텐데 이런 어떻게 보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의사들이 느끼기에는 일방적으로 강행을 하고 있다. 의사들의 뭐 일부 의사의 의견이나 뭐 자료나 이런 거를 반영해서 결정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도 이게 이렇게 강행이 되거나 하면 앞으로도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건 없겠구나.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는 원점 재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게 만약에 그냥 뭐 지금 정부 안에서 협상하고 사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과정에서 현명한 방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저는 원점 재논의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는 앞으로 더 발전적인 방안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을 텐데 그런 과정에서도 계속 이런 식의 정책 결정 과정이 있다고 하면 현장에 있는 의사들의 목소리나 이런 의견이 반영되기는 어렵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고 필요하는 이유는 사실 그렇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제 다시 저에게 그 제보를 주시거나 말씀을 주신 다시 이제 환자분들의 얘기를 좀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이제 한 달 전쯤인가요? 제가 의대생 전공이 우리 초대해 주셔가지고 그때 만났을 때 악마라고 여러분들이 막 악마가 됐을 때 악마를 만나봤더니 뭐 너무 앳되고 악마와 같은 모습은 없었고 그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 이들도 누구보다도 좀 병원을 들어오고 싶은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칼럼에 이제 들어갔던 부분이 한 환자분이 그랬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발 저랑 전공의 선생님들이랑 직접 만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막 그런 자리. 근데 못 만들었어요. 쉽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최근에 다시 저한테 연락 주신 건 뭐냐면 저희는 압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일방적이고 사실은 조금 뭐 이렇게 너무 순조롭지 않게 진행되는 건지 그것도 이제 뭐냐면 그분의 생각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제 이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것을 제가 뭐 이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그분 역시 마찬가지일 테니까 예를 들면 그분의 입장에서입니다. 이런 의대 증원에 관련한 이런 것들 일방적으로 순조롭지 않게 하는 것 알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실 기득권에서 가장 멀어져 있는 거의 기득권을 못 누린 전공의 선생님들이 이런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부당한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선생님들이 긴 시간 동안 병원을 떠남으로써 저희가 받고 있는 고통은 전공의 선생님들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물론 뭐 듣기 편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선생님들이 의사들 중에서 가장 어리시고 그렇긴 하지만 환자분들이 보기에는 그런 분들이 떠난 병원 현장이 너무 힘든 것도 사실이니까 그런 목소리도 있다는 점을 저는 전달드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거기서 또 다른 분이 하나 주신 걸 또 소개한다면 그때는 아마 그 서울대 비대위 거를 보신 것 같아요. 일단 거기서 나오셨던 분들이 진단이 잘못되면 의학은 다시 처음부터 되돌아보는 것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못된 진단으로 봤기 때문에 진단을 처음부터 재검토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가 이렇게 해서 이게 폐렴인 줄 알았는데 폐렴이 아니야? 그럼 다시 처음부터 환자가 어디서부터 왔지? 기침을 뭐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에서 원점 재검토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그렇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정치적인 이런 입장이 다른 사람들의 이런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과연 원사이드한 원점 재검토가 가능한 일일까? 그런 부분 이건 어떤 정책적인 부분도 있다. 이런 것도
전해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제가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게 이게 아주 특이한 그런 분들의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얘기하셨던 어쩌면 선생님한테 헤매는 선생님한테 오히려 고맙다고 손을 잡아주시는 그런 분들의 목소리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이거 제 얘기를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저에게 그 말씀을 주셨던 환자분들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뭐냐면 그냥 돌아달라는 겁니다. 본인들은 못 믿겠어도 어쨌든 본인들은 아니까 돌아달라는 게 1번이었다는 말씀은 저도 전달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해야 되니까 한마디씩 지금 신경 이런 얘기를 하고 얘기를 듣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신경을 얘기해 주셨고 아니면 여기 나와서 전에 못다한 얘기 꼭 이 얘기는 하고 싶었는데 하는 얘기들 이제 편하게 좀 들어볼게요. 어쨌든 오늘 저희가 쓴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나왔다 보니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저는 쓸 때는 생각을 그냥 불특정 다수의 독자를 생각하면서 썼고 쓰고 읽다 보니 독자가 세 부류 정도로 나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응급의학을 선택한 전연차들 그러니까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 선택한 전연차들 그 당시에도 응급의료 환경은 일하기 좋고 편한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친구들이고 모두가 겪었던 1년차라는 그 긴 터널을 더 어둡고 더 길게 겪고 있는 우리 전연차 선생님들한테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동료들이 있음에 대해서 이 책으로 공감을 얻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전문의 선배님들께서는 모두가 거의 이런 경험을 공감되는 경험을 하셨고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발에 채일듯이 많고 일상적인 길에 핀 들꽃 같은 일들이라서 무감각해져 가고 있겠지만 그런 길에 핀 들꽃에도 감명을 받고 인생의 방향을 잡아가는 어린 새싹들이 있음에 대해서 전문의 선생님들이 돌아봐 주실 수 있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응급의학이랑 관련이 없는 분들이 책을 읽게 된다면 사실 응급실 자체는 싫고 부정적이고 무서운 곳 그리고 의사는 이해하기 어렵고 대하기 어려운 사람 응급의학과 의사는 그게 다 합쳐진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솔직하게 내 거를 내어놓고 얘기를 했고 내가 당신들께 생각을 했던 것 그리고 우리가 의료 환경에서 어쩌면 인간적인 모습을 내비쳤던 것들에 대한 후회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변명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양해 이런 것들이 담겨 있거든요 책에.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조금 더 우리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 그래서 김상훈 선생님도 여는 글에 적어 놓으셨는데 가장 보통의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의료라는 측면에서 온 나라가 긴 터널 같은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가 떠서 다시 아침 인사를 나누게 되는 시점이 오면 조금 더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그런 다리가 될 수 있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결론은 책 얘기긴 하겠지만 환자분들 얘기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뭐 여러 가지 감정들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전달이 또 얼마나 되는지도 문제이고 하겠지만 사실 많이 싸웠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상처받은 두 집단이거든요. 의사라는 집단이랑 환자라는 집단이 다른 대다수의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많은 의견을 또 피력해주시고 하셨지만 당사자 딱 두 집단 꼽으라고 하면 의사 그리고 환자 이렇게 두 집단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오늘 기자님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가지고 많은 얘기들 서로 나누면서 상처도 많이 받았고 서로에게 여러 가지 감정도 남았고 그게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그동안도 감정을 나누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저희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말씀 주시는 환자분들 대부분이 경증 환자분들 가능성은 좀 적다고 생각을 해요. 감기 걸린 사람들이 환우에 만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은 저희랑 어떻게 보면 특히 응급의학과라고 하는 저희랑은 많이 만나뵈셨을 분들, 적어도 한 번은 만나뵈셨을 분들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항상 환자로서 오던 응급실에 저희가 의사로서의 시각을 좀 담아봤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담백하게 봤던 것들, 저희가 느꼈던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좀 진솔하게 적어봤으니까 한번 읽어주시면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들이 지나간 자리에 또 새로운, 뭐 이게 완전히 치유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쫙 찢어진 자리에 반창고 하나 붙여주는 정도 역할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조금 품어보고 싶습니다. 반창고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최근에 제가 눈물의 여명을 아주 무슨 이제 그 홍혜인이 김수현이 백현우인가? 백현우 이렇게 반창고 붙여주는 한참 헤매서 그 장면이 뚝 떠오르네요. 죄송합니다. 마이크 넣어서. 예, 저도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책이 사실 지금 제가 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사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 책의 이제 구독자로 타겟이 사실은 그런 의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분들, 뭐 정부 관계자분들이 될 수도 있고, 사실 그분들한테 저희 목소리를 전달해드리고 싶었던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책의 출판의 이유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뭐 저희를 시작으로 뭐 다른 뭐 직역 혹은 뭐 다른 분야에서도 본인들의 목소리를 책으로 이렇게 실고 전달이 될 수 있는 것도 사실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사실 있고, 저도 이걸 총편집하면서 선생님들이 글을 보고 굉장히 약간 옛 기억도 나고 웃음 지어지는 일도 있고, 정말 보면서 눈물 나는, 진짜 울기도 했고, 사실 그런 사연들이 굉장히 담겨 있고 그냥 인간이라면 느낄 수 있는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저희 그냥 응급의학과 젊은 의사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담았다. 사실 그게 이 책에 제가 여는 글에 쓴 전부기도 하고 저희가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도 그겁니다. 네. 혹시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돈만 밝히는 의사도 일본에 있죠. 그런데 사실 돈을 안 밝히는 의사가 저는 더 제 주변엔 많아요. 제가 모든 의사들을 다 조사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그 돈을 안 밝히는 의사들의 특징은 요런 가치들. 환자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환자가 왔는데 뭐 인투베이션 해주고 센트럴 해주면 그 환자는 무조건 살았으면 좋길 바라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관여했던 환자는. 그게 사실은 이제 그 병원 수련 기간, 교육 기간의 아주 최고의 저는 맛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환자들에게는 의사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의사의 어마어마한 저는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짜릿짜릿함. 내가 관여했던 이 환자가 나아지는 그 쾌감. 근데 게다가 우리 선생님의 경험처럼 부족한 나에게도 고마워하고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손을 잡아준 이런 거는 어마어마한, 사실 평생 남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감각들이, 이런 좋은 환자와 의사의 이런 경험들이 그대로 점점점 확산되고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게, 이게 그런 게 바로 좋은 의료 시스템이 있죠. 아주 막 현학적이고 무슨 어려운 용어 써가면서 뭐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의사들 그리고 그런 환자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만나는 병원 현장에서 그렇게 순조롭게, 조화롭게 만나는, 그게 사실은 우리가 바라는 의료 시스템이지,
저는 그래서 사실 뭐 현학적으로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뭐다 분류하고 뭐하고 명칭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게 다시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자리였고요. 네, 공지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사연 보내주시는 메일이 SBS 보이스 뉴스 @gmail.com. 유라 아나운서가 할 때는 왜 이렇게 못하나 했더니 이게 진짜 하기가 어렵네요. SBS 보이스, 그러니까 SBS 보이스죠. 보이스 뉴스 @gmail.com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 우리들의 24시간 응급실 우리들의 24시간 이 책을 구매하는 걸 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지금은 아직 대형 서점에 입점을 하지는 않은 상태라 저희가 흔히 많이 이용하는 N사 포탈의 초록창에 네이버요? 예, 네이버. 팟캐스트로 괜찮아요. 예. 응급실 우리들의 24시간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 책. 아, 근데 다음은 안 되나요? 저희가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그거를 그 판매처를 개설을 해놓은 거라 거기에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이버에 검색을 해야 이 책을 구매하실 수 있는 이게 연결되네요. 네, 오늘 응급의학과를 선택하신 전문의 선생님과 선택하셨지만 지금은 잠시 사직을 한 전공의 선생님, 잠시라는 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고요.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고요. 저도 느끼는 바가 많았던 만큼 나오신 선생님들도 느끼는 바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들이 잘 전달됐기를 바랍니다.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뽀얀거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